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정책들, 특히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해왔고, 이번 달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놓인 국면이 상당히 좀 긴 시계열에서의 구조적인 변곡점을 좀 거치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후반부터 지난 약 4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던 이 통화정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재정정책의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두고서 상당히 많은 견해들, 가치관들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 이제는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시기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정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정치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옐런 재무장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중간중간 경제 이론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마냥 편하게 들으시기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명확하게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나중에라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미국 조지아주 결선이 미국 의회의 구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정책 전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저희가 작년 말에 2021년 연간 전망 말씀드릴 때 올해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역할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근데 재정정책 결정권은 사실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미국 상하원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으로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양당 구도 하에서 정부의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초당적인 합의를 보는 안건들만 좀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에 좀 제한된 규모 그리고 지체된 속도의 재정 정책만이 도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 조지아주 결선으로 예상치 못하게 이 블루웨이브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공화당의 견제력이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지아주 결선이 여러모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유의미하게 낮춘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이 양극화 문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일단 연준은 작년 8월에 정책 목표를 변경하면서 그 목표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물가 안정에서 최대 고용으로 옮겼고요. 동시에 고용시장 양극화 문제도 정책의 고려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통화정책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정책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당시에 연준이 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내렸던 해법은 이 저금리 환경을 더욱더 장기화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항상 이 소외된 계층에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언제나 가장 늦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과열이 일부 쌓이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긴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소득층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볼 때까지 저금리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 고용시장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면 그만큼 저금리 환경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경제의 K자형 경로가 더 심화되거나 길어질수록 연준의 저금리 정책 지속 기간도 같이 더 길어지게 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이 K자형 경제, 양극화된 경제가 저금리 전망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블루웨이브로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큰 정부가 K자형의 아래쪽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지금 민주당이 상원 과반 지위를 좀 미미한 차이로 가져가긴 했지만
이 예산 조정 절차, 리컨실리에이션 절차를 쓰면은 가장 우선순위의 지출이나 세입 정책 정도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근데 아마 저소득층의 일자리 재건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을 최대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사실 뭐 정책의 여력이 고갈이 연준 상황, 그리고 구조적으로 극심해지던 양극화 환경에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퍼즐을 끼워 넣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회복 속도가 좀 지연될 가능성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고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물들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었는데요. 일단은 고용시장의 느린 정상화는 오른쪽 화살표로 따라가 보시면 연준의 불가피한 초저금리 정책 고착화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요. 이런 저금리 장기화 전망이 계속 민간의 과도한 위험 자산 추구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자산 가격과 경제 펀더멘털 간의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이 금융 불균형 문제를 계속해서 쌓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고용시장의 느린 정상화는 아래쪽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은요. 이 실업의 장기화가 야기했을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노동인구 감소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민간의 저축 성향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의 조합은 결국 경제의 영구적인 손실 가능성, 이 잠재 성장률과 균형 금리를 더 아래로 누르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들한테는 이미 더 내릴 금리도 없었지만 다시 또 다른 압박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만약에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정부의 역할, 재정정책 역할이 변한다면은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래서 이 모든 연결고리 시작점이었던 이 완전 고용 도달 시점을 앞당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여기에 딸려오는 거의 모든 요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줄 수도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뭐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 보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정부의 역할이 성공적일 경우에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정말 얼만큼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고용시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일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의 등장 가능성은 연준의 불가피한 초저금리 정책의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전달했었던 주요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은요.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나도 고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역사적인 저금리 환경에서는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옐런 재무장관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는 이미 정부 부채가 이렇게 다 많은데 이 위에다가 정부 부채를 더 많이 늘리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당장 정부 부채가 크게 확대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무 상태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좀 주는 게 아마 옐런 재무장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작년 말쯤에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그리고 현 시대의 경제학계를 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인물로 평가를 받는 이 레리 서머스가 이 관련된 주제에 좀 시사점을 던지는 페이퍼를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핵심 주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접근 자체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환경이라 함은 성장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 이 구조적인 저금리의 장기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저금리 환경에 계속 더 의존을 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들, 이미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부의 불평등 확대 문제라거나 금융 불균형 문제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반면에 경제 수요는 또 저금리 정책만으로는 충분히 되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저금리의 트랩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정 정책 그냥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나도 필요한 환경이다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 정부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나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수식이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보통 저희가 한 나라 재정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지표죠. 이거를 저희는 국가별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추세나 레벨을 보고서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가장 그런 기본 잣대로 쓰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서머스는 지금처럼 성장률 대비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는 이 지표가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가늠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는 정부 부채, 분자단에 있는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전체 부채 규모를 의미합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스탁 개념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분모단에 있는 GDP 같은 경우는 이 과거부터 누적된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경제 활동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현재 시점의 경제 흐름을 좀 스냅샷처럼 찍어서 보여주는 소위 이 플로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GDP 대비 정부 부채라는 지표는 현재 흐름을 의미하는 GDP와 과거부터 누적된 전체 규모를 의미하는 정부 부채를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시계열의 개념을 같이 두고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이 지표가 유용했었던 이유는 원래 과거에는 보통 이 부채에 매년 붙는 그 명목 이자율이랑 이 GDP의 명목 성장률이 대체로 유사한 레벨에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같이 두고 비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 명목 성장률보다 명목 금리가 낮은 이 두 지표 간의 격차가 꽤 벌어진 그런 현상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기에는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지표만 가지고 부채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서머스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스탁이랑 플로어 개념을 각각 통일시킨 지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 왼쪽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스탁과 스탁 개념입니다. 만약에 정부 부채가 누적된 개념이라면은 GDP도 누적의 개념으로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이때 서머스가 가져온 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GDP의 가치들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랑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는 주황색 막대가 그 데이터인데, 네, 지금처럼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 시기에는 부채 경로가 미래 GDP 경로보다 더 완만한 경로로 증가를 한다. 동시에 이런 시기에 만약에 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경제를 충분하게 부양을 해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향후 미래 성장 경로가 둔화가 되면서 이 미래 GDP의 현재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부채를 아끼기 위해서 내린 선택이 중장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마냥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GDP 대비 정부 부채라는 거는 상대적인 속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 경로가 더 높아지게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GDP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오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가정들, 추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또 너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머스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플로우 대 플로우 개념, 현재 가장 충실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을 앞선 지표랑 같이 고려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내고 있는 금리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오른쪽 차트 보시는 주황색 선입니다. 이 두 번째 지표를 통해서는 이 부채 규모가 물론 이례적인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금리 덕분에 지금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적다. 그리고 이런 낮은 부담은 앞으로 수년 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도 않을 거고 또 정부 부채의 상환 압박을 가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여유를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페이퍼를 요약을 해보면은요. 금리가 낮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통화정책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데다가 동시에 좀 통화정책에 계속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금융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누적이 되는 걸 우려를 해야 되는 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당장 쓰는 비용도 낮고 또 이 상환에 대한 부담도 낮기 때문에 좀 잘만 활용하면은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좀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과거에 금리가 높았었던 시기에 참고하던 잣대라거나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이 정책에 대한 접근 자체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좀 다르게 하는 게 경제를 궁극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데 최근 이 경제학계의 컨센서스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옐런 재무장관은 이런 학계 주장들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데 정치적인 노력들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이렇게 예기치 못했었던 코로나 사태에 전 세계는 일단은 부채로 대응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을 해내는 과정에서는 누군가의 재무 상태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부채를 더 많이 감당해주지 않는다면은 민간이 그 부채를 견뎌야 하고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소비나 이 투자에 민간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제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누군가는 부채를 져야만 한다면 차라리 민간보다는 정부가 지는 게 낫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무 상태가 단기적으로도 악화가 되더라도 민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빨리 회복이 되게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부의 설득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고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미국은 좀 정부 부채를 더 늘리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내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이 저소득 저숙련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대변이 되는 좀 노동의 질이 낮은 이런 고용시장의 구조전환 계획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쩌면은 지금 원래 있었던 그런 저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산업의 구조 변화가 같이 좀 진행이 되면서 노동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분야의 좀 양질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고용시장 구조 자체를 개혁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크게 좌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재정 정책이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면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같은 재정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임새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꽂히는 성격의 자금인지 그리고 피해 계층에게 얼마나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의 지출인지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민 지원금 같은 그런 비선별적인 소득 보전 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성격이 좀 더 짙죠. 이 자금들은 실물 경제도 물론 쓰이겠지만 자산 시장으로 좀 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또 지출 규모 대비 경제를 끌어올리는 힘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보전 성격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비선별적일수록 그 부양책은 경제 자극 정책, 경기 자극 정책보다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선별적인 소득 보전 성격의 자금들은 실물 경제나 금리를 밀어올리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측면에서도 정부 정책의 유동성 공급 효과에도 힘이 더 실리면은 오히려 약세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이 실물 경기 자극 효과에 더 무게가 실리는 뭐 인프라 투자라거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좀 나온다면은 경제나 금리를 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을 거고요. 달러에도 중장기적인 강세 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책의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은 소득 보전 같은 지원 정책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같은 성장 정책이 나중에 좀 뒤따라오는 그런 순서를 감안해 보면은 아마 좀 상반기에는 좀 더 약달러 우호적인 국면이 지속이 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뚜렷해지면서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금리 상승세, 그리고 실질 금리의 완만한 상승 흐름, 또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연준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등장을 선언하면서 연준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 지표를 보면은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실리면서 기대 물가가 2% 선을 훌쩍 넘어서 주었었죠. 덕분에 연준은 이 명목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1% 선에 안착을 시키면서도 상당히 완화적인 실질금리 환경을 좀 유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았었다면 아마 연준은 이 금리의 마이너스 권역을 좀 허용해야 할지 여부를 에 대한 고민을 좀 실제로 해야 했을 수도 있는데요. 뭐 다행히 그 가능성은 잘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연준이 해나갈 역할도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정부가 고용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동안 연준은 안정적인 금리 환경을 책임을 져주면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나 이 부채 상환 압박이 정부의 지출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좀 여유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은 정책의 정상화는 강한 경제 먼저, 그리고 금리 상승은 그보다 나중일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정상화 과정을 좀 너무 빨리 밟게 되면은 정부 부채 금리 부담이나 상환 압박을 자칫 좀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을 가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연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 등장으로 연준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연준의 인위적인 장기금리 개입이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런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을 이전보다는 좀 더 빨리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준은 뭐 더 이상 내릴 정책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금리에 개입을 했고요. 뭐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장기금리에 개입을 했고 또 최대 고용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금융 불균형 문제, 자산가격 과열 문제라는 부작용이 따라올 거다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사실 뭐 자산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금리가 연준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위에서 형성이 될 다른 자산 가격들이 적절한 리스크만을 평가받으면서 적당한 가격에 잘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근데 다만 부작용을 알지만 단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가장 우선순위 목표인 최대 고용이 달성이 될 때까지 다른 부작용인 금융 불균형 문제를 일정 수준 좀 감내하는 방향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최대 고용 달성 시점이 만약에 예상보다 계속 더 늦어지고 또 반대급부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계속 더 좀 자극이 되어 갔었다면은 아마 다시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할 가능성을 쉽게 배제를 하기 어려웠을 건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용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이런 정부의 등장은 연준의 불가피한 초저금리 시기를 단축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라는 조력자의 등장으로 아마 중장기 금융 안정에 대한 연준의 우려는 한층 덜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 정부와 연준 간의 정책 조합 구도는 절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정책 기관은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된 단기 목표는 저소득층의 최대 고용이고요. 공통된 장기 목표는 잠재 성장률, 다르게 말하면 공급 능력의 개선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최근에 자주 들어보셨을 이 고압 경제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압 경제는 한 나라 수요, 이 소비나 투자가 그 나라의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경제 국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개념인데, 사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치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만약에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에 비해서 기업의 구인 수요가 더 많아질 만큼 경제가 뜨거워지게 되면은요. 항상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낮은 질의 일자리 기회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외계층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연준이 목표라는 그런 저소득층의 최대 고용입니다. 또 이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원래는 좀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적었던 그런 취업을 포기하고 있었던 또 다른 소외계층들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원래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게 되면은 이건 결국 그 나라의 노동력 증가, 공급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경제의 수요가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자본에 대한 수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인 금리를 좀 튼튼하게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과정에서 장기 균형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의 정책 여력도 구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또 연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요약을 하면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지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압 경제, 일시적인 경제 과열 국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연준한테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정부에게는 연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의 목표가 서로 같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연준 간의 정책 조합 환경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게다가 지금 그 두 기관의 수장들 다 서로의 입장을 경험한 적이 있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 연준 의장이었고, 사실 파월 의장도 예전에 그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에 재무부 차관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로 양쪽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정된 정책 조합 환경이 꼭 증시 유동성 랠리에 더 강한 힘을 실는 성격은 아마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목표는 증시가 아니라 경제에 강하고 뚜렷한 방점이 찍혀있죠. 사실 이미 연준은 충분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이미 조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의 좀 본격적인 역할이 기대가 되는 시점에 굳이 금융 환경을 추가로 완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금리를 현재 레벨에서 더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은 정부의 국채 조달을 지원하는 목적에 더 집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도움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성격보다는 점점 더 실물 경제에 직접 타겟팅이 되는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 유동성 동력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도입부에서 이 연준의 저금리 정책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지금의 양극화된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정부의 등장은 이런 양극화의 수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저금리 정책에서 조금은 일찍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이 블루웨이브라는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준의 이 제로금리 지속 기간에 대한 시장 전망은 한층 앞당겨졌고요. 또 연준이 이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해서 이 장기금리에 직접 개입해서 만들고 있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도 이전에 비해서 강도는 좀 더 완만해지고 기간은 단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시 유동성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그 유동성 모멘텀이 고점을 지났다라는 인식이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 국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증시 상승의 기울기에 대한 눈높이도 이전에 정부 역할이 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유동성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부채나 자산시장에 무질서한 조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간헐적인 변동성들은 당분간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간 조정 성격에 더 가까울 것 같고, 혹시 뭐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미 증시와 경제 간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간극이 언젠가는 좁혀질 수도 있겠다는 경계도 한편으로는 지우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요. 이렇게 벌어진 증시와 경제 간의 간극에 가장 좋은 대안은 증시가 강하게 조정을 받아서 경제에 가까워지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 경제가 더 강해지는 과정에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국면을 좀 가지는 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더 좋은 해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형성이 될 정부와 연준의 정책 조합이 증시에 추가적인 랠리를 꼭 만들진 않더라도 좀 강한 경제를 만들어서 금융 안정성 문제를 개선시켜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높은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이 좀 높은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마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 내시는 2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